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고, 대통령실은 의제 조율 없이 회담을 빨리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여당 토론회에서 출마했던 후보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심과 당의 괴리, 이조 심판론 전략 등을 참패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인 가운데 친윤, 친명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어떤 인물이 선출돼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진 회동에 나섰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운 회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제 조율 없는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오다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40분간 비공개 논의에 나섰지만 의제도 날짜도 정하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제시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민생을 챙기고 국정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잘 반영되는 회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방향이고 목적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주셨다면 훨씬 성과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의제 조율 없는 자유로운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락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이번 영수회담은 협치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로 모처럼 이 여야의 그 협치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또 너무 이렇게 거칠고 그래서 하지만 민주당에선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언론 탄압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 다양한 쟁점 현안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어 의제 선정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다음에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의 처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에서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은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더욱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3차 준비회동 일정을 잡을 예정인 가운데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라 불리는 여의도 연구원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당이 영남당으로 불릴 만큼 다른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총선 패배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을 원동력 삼아 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지영 국민의힘 당선인은 선거 때마다 바뀌는 공천 기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매번 대선과 총선, 지선 때마다 가산점 기준이 바뀌어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이 1995년에 창당했던 영남 자유민주연합이라 불릴 만큼 수도권 민심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남 중심의 선거 전략으로 후보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 협소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당을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저희 당의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자기 희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한편 윤재욱 권한대행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다루기 위한 민주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검의 전제 조건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22대 국회에선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은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진 친명계로 불리는 박찬대 의원만 출마를 선언했고 박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던 의원들이 속속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박찬대 대세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마를 확정하지 못한 후보군이 남아있기 때문에 박 의원의 단독 출마 여부는 내일까지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또 박 의원이 단독 출마를 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과해야만 하는 막판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서미와 김윤 당선인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하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171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은한 개공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내 술자리 및 몰카 사찰 의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리포트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검찰에서 술자리 제안을 받았다. 또 검찰이 검사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사찰하려고 했다 등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이를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의혹을 제기를 하면 검찰이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요. 그러면 또다시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음주의 장소나 시점 혹은 음주 여부 자체에 바꿔가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또다시 그 바뀐 주장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하루 걸쳐 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기사 내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의혹을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지면 검찰이 또 다르게 그 부분을 다시 반박하면서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이 검찰이 몰카 사찰 의혹에 대해서 검사실 내에 CCTV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라고 반박 자료를 냈는데 검찰의 반박 자료가 벌써 9번째입니다. 9번째군요. 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명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고 각종 시도를 했다며 이런 정치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성윤, 양분남, 박균태 등 이 검사장 출신급들의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이를 문제 제기하기 위한 TF를 꾸린 데 이어서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이 전 부지사 논란 관련해서 검찰의 말이 계속 바뀐다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 당사자인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서 민주당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옹호하고 있다라면서 맞공세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언론들의 보도 역시도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신중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민주당 이를 계속 이슈화하는 거는 역시 그 검찰 개혁을 위한 신호탄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강하게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을 손보겠다는 것이었죠. 네, 이 총선 압승 후에 진보 정당 간의 이 선명성을 놓고 경쟁 중인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모두 빼앗고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만 두겠다라고 이미 제안을 한 상황이고 오늘 원내대표로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 황운하 의원 역시 이 검찰 개혁을 이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을 그런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 검찰 개혁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를 더 이슈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 법리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좀 나오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 쌍방울 그룹이 대북에 줘야 될 송금을 대신했다라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눈 이 수사이거든요. 수원지검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돈을 건넨 쌍방울 그룹은 이미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쌍방울이 자금을 대신 준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간의 역할을 한 이 전 부지사도 잠시 그런 취지로 검찰 수사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술자리 회유 등으로 문제를 삼는 방식으로 향후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두고 방어하기 위한 법정 전략이다 이런 카드라는 풀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과거 진술을 검찰이 회유하고 또 협박해서 억지로 말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를 재판에서 얘기를 하면 거꾸로 그 당시의 진술을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일단 그 많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이슈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위한 2차 회동을 가졌는데요. 역시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민주당은 영수회담 의제에서도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담 전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며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며 민생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외에도 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의제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게 이 강성 어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총선 후 내부 수습과 함께 이 스피커 정비에 나서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2차 회동을 앞두고 신중한 태도가 좀 감지가 됐습니다. 어제 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이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며 대통령실 내 상황을 재정비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통령실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언론에 자꾸 나가다 보니까 되레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2차 준비 회동 관련해서
대해서는 1차에 비해서 함구를 하면서 그렇게 움직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2차 회동 결과는 결국 40분 내에 끝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결국에 의제를 정해서 무조건 대화를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민주당과 일단 폭넓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정도의 자리로 가져가자라면서 협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대통령실 간의 의견 차이이기 때문인데 이 부정적인 여론의 분석이 많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진중하게 영수회담에 응하고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둘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영수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여전히 나옵니다. 양측 모두 신중한 입장인데 의제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영수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이재명 대표에게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기 총리 후보군을 놓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호영 의원과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또 권영세 의원 등이 여권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총리 인선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이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호영 총리설이 나와서 좀 눈길을 끌었죠. 이 친명계 자장격인 정성우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유연하고 정치력이 있는 분이다라면서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총리로 적합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후보군들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거론이 된다는 점을 좀 눈길이 어리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당연히 여당에서 추렸던 예비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거꾸로 추천을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야권에서 괜찮은 총리 후보가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에 대해서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나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의 경우 대통령실 내에서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여러 후보들 중에 하나, 이 원오브댐으로 나온 케이스였다면 이번 영수회담이 끝나고 나면 진짜 총리 유력 후보군이 2~3명 정도로 추려져서 하마평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한덕수 총리의 경우 국회 때 질의응답 자세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었던 만큼 민주당이 여당 혹은 진보 진영 인사 중에 누구를 추천하고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이 해당 추천 인사를 낙점할 경우에는 이 민주당과의 협치 분위기 속에서 22대 국회 초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 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 절벽.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300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임 기간 저출생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가 바뀌어도 저출생 대책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 부담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주기 동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낳을 만큼 살만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이 자신의 생애와 동떨어진 미래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기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환경이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이 악순환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급감하는 그런 출생률을 볼 수밖에 없다는 조언이 됩니다. 토론회 전후로 시민 참여단 300명에게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물었는데 시민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과 청년층 고용과 주거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나 당선인은 인구위기 관련 경제 포럼에서 청년 세대 주거 안정을 위해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는 헝가리식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인구가족부 신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같은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금투세 유예 고려에 대해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나라 곳간이 비었다면서 부자들 세금을 깎는 데 전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늘리는 조세 정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당선인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황운하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황 의원은 모든 현안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원내 일당인 민주당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늘 9개 참여기관과 함께 남북관계 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대표적인 남북관계 연구기관과 유관 학회들 간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남북관계 입법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보 교환과 정책화 등의 방식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이 연대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과 이철규 의원 간의 연대를 뜻하는 이른바 나이 연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라는 그러니까 나 당선인과 이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설입니다. 나이 연대라는 네이밍까지 잘했는데 그렇게 프레임을 가질 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벌써 전당대회 후보랑 연대를 이루어서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거는 섣부른 이야기 같아요. 이철규 의원과 나경원 의원과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돈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의 조합보다는 각각의 경쟁력이 지금 누가 더 원내대표로 경쟁력이, 대표로 경쟁력이 있느냐. 이철규 의원은 이 같은 연대설에 대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 역시 확실하게 손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대라는 부분이 이제 그 당시 예전에 김장연대 이런 거에 비추어서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당대표라는 자리는 제가 아직 고민할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제가 웃을게요. 웃었다로 정리. 당사자들이 이처럼 손사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설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의 주요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인 만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에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윤계로 분류되면서 이번 총선 수도권 험지에서 생활한 나경원 당선인과 손을 잡는다면 친윤과 비윤의 계파적인 균형이 이뤄질 거라는 정치공학적인 분석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등판론을 두고서는 당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걸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같이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시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가면 이 당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패족이 된다는 인식이 없으면은 정말 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민주당은 친명계 교통정리로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고 조국 혁신당 또한 오늘 만장일치로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 속 중요한 역할을 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과연 누구로 좁혀질까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선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범야권 연석회의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친명계에선 은근한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거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과 얘기를 사전에 의논하고 하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공법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자고 주장하셔야지 민주당한테 와가지고 뭐 야당 연석해하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부르고 이 새로운 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부르고 다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 직접 요구하십시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교섭단체 대표의 만남 의미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거절 의사에 조국 혁신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야권의 더 큰 덩치,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범야권을 대표하는 대표로 가시면 어떻겠느냐 정중히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공식 거부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범야권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는 영수회담을 한다면 훨씬 더 발언의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서미화, 김윤 당선자가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꾸리기도 어렵게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국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언급이 되는 등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답을 달라며 재차 범야권 연석회의를 촉구한 조국 혁신당. 민주당은 또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은 이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영수회담 2차 회동을 했는데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이제 체제 정비에 들어갔는데 차기 원내대표 경쟁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또 언론 탄압에 대한 대통령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반면 이제 대통령실은 의제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수회담이 열릴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회담 이번에 이제 거의 윤석열 대통령 집권 거의 이제 2년이 다 된 이 시점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것에 좀 이렇게 방점을 찍고 물꼬를 트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어떠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지 팽팽하게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성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성과를 내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얘기를 다 해라. 그럼 내가 뭐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리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게 민주당 쪽 사람들 표현은 그래요. 그게 그 들어준다는 얘기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accept 그게 아니고 listening. 네, 그냥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뭐 이런 정도는 좀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제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홍철호 수석이 그냥 와서 그 다 말씀하시라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좀 오늘 당황을 하는 오늘 오후에 브리핑 장면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조율을 어쨌든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요구대로 좀 약간 성과를 내서 합의할 수 있는 거는 그거대로 좀 모으고 그렇지 않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건 또 뭐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또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영수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뭐 그 민주당 측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와서 다 해라 이렇게 이제 뭐 그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왜 당황해 하는 걸까요? 그게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와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냥 말을 들어드릴게. 그 뭐 기분 나쁘죠. 아니 그런 회담을 왜 해요? 영수회담인데. 그러면 뭐 이런 뭐 민생지원금인가요? 25만 원.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런 정도는 좀 절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니 그건 일단 만나서 얘기해서 좀 들어보고 이제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좀 굉장히 좀 당황하는 표정을 감추지 말씀하신 못하더라고요. 대로 accept 이게 뭐 선별적인 accept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냥 리스닝 차원이 그냥 뭐 듣겠다 이렇게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니 과거 영수회담의 사례를 보면요, 대개 그 주고받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쪽은 거의 항복. 뭐 이런 영수회담은 없죠. 그런 영수회담은 양쪽 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를 한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그 선물도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에 줘야 되는 거죠.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민주당이 뭐 지금 얘기했듯이 나열식으로 지금 쭉 나왔던 거 그거에 대해서 다 답변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이 회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뭐 이렇게 서로 선물을 교환할 게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것도 실무회담에서 그 합의될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이 회담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이제 언론에 공개가 안 됐지만 제가 얼핏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물론 협상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너무 그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은 듭니다. 특히나 이제 최상병 특검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 부분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놔라. 네. 이렇게 한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입장 안 내놓을 거요. 그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는 차원일 거예요. 영수회담이 이제 한 그 5월 2일 이전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수회담 자체가 좀 그 연기될 가능성이 아니 영수회담이 뭐 특별히 뭐 몇 월 며칠이 마지노선이다 그럴 게 어디 있나요? 그거는 그냥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5월 2일이 마지노선이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 그 뭐 의견 조율을 하다 보면 뭐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 거죠.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게 갑을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인심 써서 한번 만나 줄게 지금 이런 장면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좀 불긋해하는 그 분위기.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뀐 거예요. 뭔가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를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난 게 잘못됐다 해서 그럼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을 지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좀 뭘 좀 어떻게든 좀 뭐 야당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성과를 뭐 같이 좀 의논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실 그 정무수석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명확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냥 와서 뭐 얘기를 하시라. 그냥 다 그냥 들어드릴게. 이런 식으로 읽힌다.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지한 접근. 만나서 사진만 찍고 결과가 없는 만남이라면 의미가 없다. 민주당 입장인데요. 그렇죠.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뭐를 받아내지 않으면 회담 안 하겠다. 그러면 이 회담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그냥 그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가 오갔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서로 의견 접근을 지금 해 나가는 과정인데 민주당은 민주당식 해석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접근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한편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있을지도 이제 관심 포인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제 후보군이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주호영 의원 비교적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소통형 후보군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친명계의 정성호, 박찬대 의원이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이제 호평을 내놨습니다. 주호영 의원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인식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다고 할까요? 호응하고 있는 이 배경은 뭘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이제 주호영 의원이나 이주영 전 뭐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처럼 야당하고도 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무총리 인사권이 누구 권한이죠? 대통령 권한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하는 절차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네. 이주영, 주호영 이런 분들은 그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 개인 의견이에요. 이게 어떻게 민주당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 무슨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민주당에서 사람 이름을 거명할 수 있습니까?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염두에 두면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뭐 민주당 쪽에 좀 의사 타진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 민주당에서 마치 국무총리 인사권을 뭐 이렇게 이미 행사하는 것처럼 이거는 전혀 사실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친밀감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주호영 의원은 과거에도 이제 민주당 쪽하고 대화가 잘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야당하고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의사표명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후보군으로 또 이제 김한길, 이재호, 홍준표 시장까지 뭐 아직까지 좀 여러 카드 박영선 전 장관도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의원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론한 이 사례의 방점은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이 안 된다는 데 오히려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박영선 전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호영 의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거로 봐요. 민주당 쪽에서요?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민주당 쪽 사람이 되면 민주당이 좀 난감해질 상황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동의를 해주자니 그렇고 뭐 해주지 않자니 또 뭐 그 국민들의 시선이 좀 따가울 거고 자꾸 뭐 발목 잡는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재명 대표와 만나면 거기서 뭐 좀 추천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만나보고 대화를 해봐야 하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을 밀어내기 위한 주호영 띄우기다. 국무총리 인선은 22대 국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사람 이름 넣고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을 이제 거절하자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도 민주당이
미온적인 이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이제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최상병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양당의 이제 협력 관계가 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 협력 관계는요, 총선 전과 후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총선 전에는 협력 관계를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강조했었죠. 네. 아마 그거는 이제 단독 과반수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실제 결과를 까보니까 단독 과반이 됐단 말이죠. 이제 조국 혁신당의 도움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나중에 패스트트랙에 어떤 법안을 올린다든가 할 경우에 이제 180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 외에는 특별히 그 아마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그 아주 밀접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말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마 조국 대표가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거를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어떤 서열 정리를 하고 싶어 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앞으로 이제 서열 정리가 이제 확실한 상황에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선긋기 할 부분은 또 선을 긋고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서열이랄 게 있습니까? 양당 의석 숫자를 보면 뭐 말이 안 이미 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총선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야권 연석 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안 한다 하니까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오늘 저녁을 좀 같이 먹자. 이렇게 조국 그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제안을 했다. 네, 제안해서 오늘 저녁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밤에 좀 뭐 얘기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뭐 그런 모양새 자체가 뭐 앞으로 흐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22대 국회에서도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협력을 좀 받아야 될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줄 생각은 확실히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말고 22대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을 받을 일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까지 제3당이 들어서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 좀 부담스러울까요? 그게 이제 양면이 있어요. 교섭단체가 3개인데 그중에 2개가 사실상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교섭단체가 되면 2대1이 되니까 확실히 이제 유리해지는 국회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조국 대표의 위상이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이 국민의힘에서도 또 교섭단체를 또 하나 그러니까 맞대응 차원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국 혁신당 교섭단체는 곤란하다. 이제 이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원래 교섭단체는 정당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지금 조국 혁신당도 조국 혁신당 숫자가 12밖에 안 되니까 다른 정당하고 해서 교섭단체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물론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를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 교섭단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도 그냥 양당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총선 이후에 이제 거대 양당이 지도부 구성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 후보로 친윤 핵심의 이철규 의원이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때문에 이제 도로 친윤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내외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이제 전 의원은 나이 연대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그냥 웃음이 나온다. 뭐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이제 그 답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건 소설이자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요.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 좀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니 왜 이철규 의원의 급부상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냐면요. 이철규 의원이 물론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영입한 인재들 중에 당선자, 낙선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요새 조찬 모임을 계속 가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물론 그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뭐 당선된 사람 뭐 축하하고 낙선한 사람 뭐 위로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이 총선 완패 이후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찐윤을 통해서 당을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파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의 이 움직임이 결코 그냥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뭐 이철규 의원의 주선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화해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언론 보도가 다 되고 있어요. 총선 이후에 뭐 소통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 소통이 뭐 만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김장연대처럼 나이연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다만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아니 내가 대표가 되는데 무슨 이철규 의원이 도와줘서 되는 거냐 그냥 내 자력으로 되는 거지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이연대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언론에서는 그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뭐 먼저 이제 5월 3일에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나이연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아마 언론에서는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돼서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절반 정도는 이게 도로 친윤당이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어떤 비판 지점이 있어서 그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이제 관심이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대통령이 당에 대한 그립감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더 한층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비윤 중심으로 가느냐, 뭐 좀 그런 포인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상하죠. 이게 총선 참패한 정당이 맞나 싶어요. 그런데 또 마땅히 대안도 없어요. 뭐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온 중진 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여론도 그냥 뭐 마음대로 하라고 뭐 그냥 어차피 뭐 누가 되든 뭐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좀 포기하고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물론 장점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좀 이렇게 친한 사람도 많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내대표를 하면 뭐 그런 걸 두루 조율해가면서 잘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 실무 역량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튼 정치적으로 총선 참패했는데 도로 친윤당이라는 욕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을 감수하고라도 뭐 원내대표가 돼서 그 다음에 대화 관계 같은 거 잘 풀어나가고 좀 일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내일까지 민주당이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역사 처음으로 단독 추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한 10여 명까지 후보군이 나왔었는데 자진 사퇴. 마치 지금 도미노처럼 해서 지금 이제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까지 만약에 당대표 연임이 될 경우 좀 언로가 좀 강성 친명 일색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언로가 차단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어차피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누가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친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에 새로 당선된 사람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이른바 친이재명 성향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앞장서서 내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교통정리는 된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으로. 그런데
이 원내대표 특히 민주당 쪽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떨어져야 그 다음에 당선된다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원내대표 1년 뒤를 위해서도 이번에 후보 등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관계없어요. 일단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하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나 그냥 박찬대 의원 혼자 이렇게 되면 모양새도 이상하고 이건 민주당인데 그러면 안 된다 해서 후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친명 위주의 공천을 해놨기 때문에 그 후에 당이 그 친명 일색으로 당직을 맡을 것이다.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국회의장 마찬가지고 원내대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당대표 연임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연임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만약에 연임하지 않고 그냥 다른 친명계 누구를 그 대표로 하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네. 여기가.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당은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데 뭐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박찬대 의원을 뭐 원내대표로 마치 추대하는 양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그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아마 당 지도부로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야당이 다 좀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당도 총선 참패했는데 뭐 도로 친윤당이냐 이런 비판을 받고서라도 원내대표를 뭐 이철규 의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네. 또 뭐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이재명당 사당화 됐네라고 그 욕을 안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총선은 끝났는데 총선 전에 이른바 정치 양극화 현상이 전혀 해소가 안 된 그것도 이제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 한쪽은 이재명 대표. 이게 이제 2022년 대선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총선 이후에도 당분간은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의 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측면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희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막 화제가 됐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총선 끝났습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국정 끌어가야 되고요. 이 영수회담도 이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선거보다도 민생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여야 협치가 총선 민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저희가 지금 영수회담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제로서 올리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를 쭉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요구예요. 아무리 협상용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첫 술에 배부르려다간 파탄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